구독이들 안녕. 어떻게 요즘 잘 지내고 있나? 설 연휴를 앞두고 좀 바쁜가? 하긴 이번 설에는 가족들끼리 모이지도 못할 테니까 좀 예년에 없던 명절 분위기를 이젠 적응을 해야 되지 않나 싶네. 그래, 오늘 내가 가져온 건 개구리 아니야. 개구리 아니고 두꺼비 신랑이라는 옛 이야기야. 그런데 옛 이야기 그림책이 아니고 임석재 전집 7권 한국구전설화라는 그 전집에서 전라북도 편 1권에 있는 두꺼비 신랑을 가지고 왔어. 평민사에서 출간된 책이고 임석재라는 선생님께서 그 전국을 다니면서 체록하거나 수집한 우리나라 민담이 설려있는 아주 귀중한 책이야. 지금도 출간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1987년에 35권짜리로 출간이 됐는데 이게 전집을 지금 다 구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뭐 전라북도 편이나 일부 그 지역 편은 출간이 되는 것 같더라고. 임석재 선생님은 1903년생이셔. 충남 논산에서 태어나셨고 1929년에 경성제대 철학과를 졸업하셨대. 근데 나는 이분이 그 우리나라 민속학의 민담이라든가 이런 국가 모집에 이렇게 큰 일을 하셨는데도 그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렇게 자료가 많지 않더라고. 그래서 이런 일을 한 분들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림 형제는 그 약간 민족주의적인 의식을 가지고 이제 독일에서 민담을 수집했고 그렇게 책으로 출간했잖아. 그리고 당시에는 사실 이렇게까지 사랑받는 책 출간 당시에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 근데 임석재 선생님이 이렇게 우리나라 전국을 다니시면서 민담을 수록하는 방대한 작업을 하셨음에도 그다지 이런 평가라든가 자료가 없다는 게 되게 속상하더라고, 이제서야. 그래서 얼마 전에 개구리 왕자를 읽었잖아. 그림 형제의 개구리 왕자를 비네트 슈레더 작가가 그림책으로 만든 그 책을 내 채널에서 소개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꺼비 신랑이 눈에 들어왔던 거지. 내가 일단 이 책에서 찾은 두꺼비 신랑 모티브는 이거 한 편이거든. 이 이야기는 이 책에 따르면 1943년 9월 무죽은 무주면 내돌이 남촌 길준님이 이제 들려주셨다고 적혀 있어. 근데 한자로 남촌 길준? 이 성함이 독특하시네. 일본 분인가? 아무튼 그래서 만약에 임석재 전집에서도 두꺼비 신랑 모티브가 있으면 좀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 두꺼비 신랑하고 그리고 구렁텅텅 신선비도 이제 좀 징그러운 어떤 신랑 남성 캐릭터라는 점에서 좀 같이 비교해 볼 만한 것 같아. 여기 두꺼비 신랑은 그 앞에 도입이 다르지.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늙은 부부가 있었는데 아이가 없었고, 그 영감님이 낚시를 하러 갔는데 두꺼비가 말을 걸어. 그래서 이 두꺼비를 이제 집에서 아들 삼아서 키웠고, 그 두꺼비가 자라서 그 마을에서 이제 잘 사는 집 딸에게 장가를 가고 싶다고 말하고, 그래서 할머니가 이제 너무 염치가 없지만 무릅쓰고 가서 이제 우리 집 아들 두꺼비가 그대 따님한테 장가를 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집에서는 그래서 그 할머니를 그 작두로 동강을 내지. 근데 동강을 내는데 할머니 몸이 다시 붙어 살아나. 여기서 마법적 힘이 이제 발현이 되고, 그 구렁텅텅 신선비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세 딸이 있고, 세 딸 중에서 이제 큰딸과 둘째 딸은 결혼을 거부하지만 막내딸은 이제 신랑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잖아. 여기서도 셋째 딸은 두꺼비 신랑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해. 그래서 결혼 첫날 밤에 이제 두꺼비가 그 허물을 벗어던지고 자신은 원래 천상의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지.
그런데 이건 비밀이야. 다른 사람들에겐 비밀이고 이 셋째 딸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 그래서 셋째 딸은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지만 이제 주위 사람들은 그거를 계속 시험에 들게 하는 거야. 좀 그런 내용이고 또 결말도 달라. 두꺼비가 잘 살다가 이제 자기를 키워준 부모님께 어느 날 이제 고백을 하고 절을 하는 뒤에 천상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키워준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복을 받아 잘 살게 되었고 늙은 나이에도 또 아이를 낳아서 잘 살았다. 뭐 이런 구조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그 그림 형제에서 개구리 왕자에서는 공주와 개구리 왕자의 만남과 또 결혼까지 이르는 과정이 좀 집중되어 있다면 여기는 이제 두꺼비 신랑이 사람의 가정에 받아들여지는 장면부터가 시작인 거지. 그래서 그 성장의 과정을 거치고 딸을 얻는 거. 그래서 딸은 여기서는 좀 그 개구리 왕자에서는 딸이 직접 개구리와 대화를 하고 뭐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런 과정들이 있다면 여기서는 좀 딸의 역할이 그것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묘사가 되고 그냥 아버지가 하란 대로 하겠다. 뭐 이런 수용하는 방식으로 나와. 그래서 좀 그 공주와 개구리 간의 양자적인 관계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두꺼비 신랑 좀 징그럽고 사람이 아닌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 힘든 어떤 좀 흉물스러운 존재, 생명체가 인간 그 사회에서 편입되고 사실은 출중한 존재였고 오히려 더 고귀한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입증하는 쪽으로 좀 이야기의 성격이 좀 방향이 다르다고 봐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읽으니까 재미가 있더라고. 지금 구렁텅텅 시선비도 2편을 녹음한 상태인데 이 책에 현재 3편이 있는 것 같아.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뱀 신랑의 모티브가 같긴 한데 조금씩 미묘하게 이제 그 전달자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을 우리 구독이들이 한번 비교하면서 같이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 오늘은 일단 이 300페이지에 있는 두꺼비 신랑을 낭독해볼게. 그리고 구독이들도 옛 이야기의 원형이나 우리나라의 민담에 관심이 있다면 이 임석재 한국 구전 설화집을 같이 보면 좋겠어. 그래서 나도 옛 이야기 공부나 이런 것에서 우리나라의 원형도 그런 체록 자료들을 좀 같이 들여다 볼 테니까. 그래. 낭독도 재밌게 들어주고 사랑한다 구독이들 안녕. 두꺼비 신랑. 옛날에 어떤 곳에 나이 많이 든 늙은 영감 할멈 네우가 살고 있었는데 실화에 일점 혈육이 없어서 서로 앉으면 우리도 아들이고 딸이고 하나 낳으면 얼마나 좋아. 이놈의 팔자 무신놈의 팔자가 돼서 남들은 아들 딸 많이 낳고 사는디 우리는 어찌서 아들은 그만두고라도 딸도 없는 거 하면서 한탄하면서 지냈다. 하루는 영감이 늪으로 낚시질 나가서 낚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웬일인지 다른 때는 괴기가 잘 낚아지더니 그날만은 괴기가 한 마리도 물리지 않았다. 그래서 그만 갈라고 낚싯대를 챙겨 갖고 갈라고 이러신께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웬 사람이 나를 불러 하면서 돌아다 봤더니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다시 갈라고 한 게 또 할아버지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났다. 그래서 소리 나는 뒤로 가서 본 게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두깨비란 놈만 있었다. 두깨비란 게 무슨 사람 말을 하겠냐 하고 그냥 갈라고 한 게 또 할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네가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물은 게 두깨비는 그렇습니다. 나를 데려다가 키워주시오 했다. 그래서 이 영감은 시상에 이상한 두깨비도 다 있다 하고 두깨비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여보게 할멈 이 두깨비가 말을 다 하네? 집이 데리다 키워달라고 해서 데리고 왔네. 우리 아들도 없이니 이거라도 아들 삼아 키워보세.
이렇게 해서 그 두께비를 키우는데 몇 해를 키웠더니 이 두께비가 할머니 보고 할머니 나 장계 가고 싶으니 저 그 장제집이 가서 내가 장계 들겠다고 말하시오 했다. 할머니는 이 말을 듣고 그래 무슨 말이냐 네가 사람이라도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네 집에 그 장자집에서 딸을 줄라 하겠냐. 그런데 너는 사람도 아니고 두께비인디 누가 두께비한테 딸을 줄라고 헐란디야. 당초 그런 말이랑 하지도 말아라. 그 집 가서 그런 말 냈다간 넌 단박에 맞아줄 것이다. 그런 말 2번 다시 하지 마라. 그런께 두꺼비는 아이 할머니 그러지 않아요. 어쨌든 가서 말 좀 해보시오. 그런 말 한다고 그 집에서 할머니를 죽이기 하겠소? 아무리 철없는 나라고 할머니를 죽을 뒤로 가라고 하겠소. 걱정 말고 가서 말이나 해보시오. 이러면서 자꾸 가서 말을 하고 졸랐다. 그래서 할머니는 할 수 없이 장제네 집이 가기는 갔지만은 차마 말을 꺼집어낼 수가 없어서 그냥 있다가 집이로 왔다. 두께비는 가서 말하니까 그쪽에서 뭘 하더냐고 물어서 차마 말을 할 수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왔다고 했다. 그런께 두께비는 내일 가서는 꼭 말하고 오시오 했다. 다음날 할머니는 장자네 집이 갔는데 가기는 갔지만은 말을 내지 못하고 그냥 왔다. 두께비는 말이 본게 뭐랍디까 하고 물어서 말도 못하고 왔다고 했더니 내일은 가서 무슨 일 있어도 꼭 하고 오시오 하고 던던히 말해서 다음날 할머니는 그 집이 가서 우리 집 두께비가 장자네 집이로 장가에 오겠다고 하니 어쩔라오 했다. 그런 게 장자는 이 말을 듣고 화를 발칵 내갖고 어디다 대고 그런 소리를 하냐면서 종들을 불러서 인연을 작두로 비워 죽이라고 했다. 그래서 종들이 달라들어 이 할머니를 작두에다 넣어서 비워서 두 동강이를 냈더니 다시 붙어서 살아났다. 또 비워서 두 동갱이를 냈더니 또 붙어서 살아났다. 이렇게 여러 번 작두를 비워서 두 동갱이를 내도 번번이 붙어서 살아나서 이것은 예산일이 아니다 하고 장자는 딸을 불러서 두께비한테 시집가라고 했다. 큰딸은 어디 시집갈 데가 없어서 두꺼비한테 시집가야 하면서 싫다고 했다. 둘째 딸도 역시 누가 두꺼비한테 시집가야 하면서 싫다고 했다. 셋째 딸은 아버님 허실한 대로 허것입니다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장자네 셋째 딸하고 두께비하고 혼인하게 됐는데 혼인날 동네 사람들을 모아다 구경 와서 보고 장자네 딸이 두꺼비한테 시집간다고 쑥덕거리고 있었다. 장자네 셋째 딸하고 두께비하고 혼인하고 첫날 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그날 밤 두께비는 두께비 허물을 벗고 이렇다 할 옥골 선풍이 이쁜 신랑이 되었다. 그런께 신부는 지 신랑이 두께비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옥골 선풍으로 잘생긴 신랑이 돼서 어쩔 줄 모르고 좋아하기만 했다. 신랑은 나는 두께비가 아니고 나는 천상 사람이다. 우리가 살면서 부모한테 효도를 하면 후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리고 다시 두께비 허물을 썼다. 신부는 이것을 보고 안심하고 성들이 두꺼비 같은 것한테 시집갔다고 숭보고 다른 사람들이 비웃고이도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시부모한테 효성을 다했다. 큰 성도 작은 성도 다 부잣집이로 시집갔다. 어느 해 장자네 집에서는 큰 잔치를 베풀고 사오들도 다 불렀다. 두께비도 그 집 사오라고 처갓집 잔치에 갔다. 그랬더니 장모라는 이가 큰 사오들한테는 맛있고 좋은 음식을 큰 상에다 차려서 주었는데 이 두꺼비 사오한테는 깨진 그릇에다 아무렇게나 담아서 개밥주짓기 줬다. 그래도 두꺼비는 조금도 개엄지 않고 그 음식을 받아 먹었다. 큰 사오들은 지 활솜씨를 자랑하고 싶어서 활쏘로 가자 하고 너른 갱변으로 갔다. 그러고서 하늘로 날아가는 기러기에다 대고 활을 쏘았다. 그런데 몇 번을 쏘아도 한 마리도 못 맞췄다. 두꺼비는 어디 나도 한번 쏘아볼까나 하고 큰 사오 활을 빌려 쏘았다. 그랬더니 단번에 기러기가 맞아서 떨어졌다. 장모는 큰 사오들이 활을 쏘는데 언제나 맞히나 하고 눈이 빠지게 지닳고 있었는데 기러기가 떨어진 게 얼른 가서 주워가지고 우리 큰 사오가 이렇게 쏴서 잡았다고 구경꾼들한테 자랑했다. 그렇게 구경꾼들은 그것은 큰 사오가 잡아 떨어뜨린 것이 아니고 두께비 사오가 잡아 때린 거라고 하면서 웃었다. 그런게 장모는 그만 얼굴이 빨개갖고 아무 말도 못한다.
며칠이 지나서 큰 사우들은 사냥하러 간다고 뒷산으로 올라갔다. 좋은 활을 가지고 좋은 말을 타고 떵떵거리면서 갔는디 하루 종일 헤매고 돌아다녀도 쬐끈한 토깽이 한 마리도 못 잡고 왔다. 그런데 도깨비는 비리 먹은 강아지를 타고 물자디 물자는 활을 가지고 갔는디도 노루며 사심이며 멧돼지며를 많이 잡아왔다. 그런 게 큰 사우들은 얼굴이 빨개갖고 있고 장모는 의의가 없어서 말도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두꺼비는 몇 년을 지냈는데 하루는 영감 할매니 앞에다 무신 책벌을 패놓고 나는 본래 천상 사람인데 천상에서 죄를 지어서 하느님이 나를 도깨비 허물을 씌워서 이 지상으로 귀양 보낸던디 이제는 기한이 다 되어서 도로 하늘로 돌아가게 되었소. 그동안 여러 해 동안 나를 보살피고 잘 길러주어서 참으로 고맙소. 두꺼비 같은 하찮은 걸 잘 보살피고 키워주셨으니 복을 받아 잘 살게 될 것이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도깨비는 보자기에 올라앉더니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고 말았다. 그 뒤에 이 영감 할머니는 돈도 많이 생기고 아들도 낳고 해서 잘 살았다고 한다.